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분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갑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매달 수만 원, 어쩌면 수십만 원. 그런데 아무도 총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국제유가가 내려간다는 뉴스에서도 전문가들이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주유소 가격판의 숫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오르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동네 주유소 사장님들은 참으로 부지런한 분들입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뉴스가 뜨면 5G보다 빠르게 가격판을 바꿉니다. 그 성실한 만큼은 정말이지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빠른 손이 가격을 내릴 때는 어째서 갑자기 굼뜨기 시작하는 걸까요? 올릴 때는 로켓이고 내릴 때는 깃털입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세상. 그 세상에서도 유독 기름값만큼은 중력을 거스르려 애를 씁니다. 서민들의 등골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숫자들. 이게 과연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일까요? 오늘 우리가 넣는 그 기름은 사실 일주일 전 싸게 사온 기름입니다. 탱크 속 재고의 비밀,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뻔뻔한 수익 구조의 이름은 상도가 아니라 폭리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용인 기흥구, 길 한항을 사이에 둔 주유소들이 이틀 만에 똑같은 가격으로 수백 원을 올렸습니다. 자유경쟁 시장에서 이 기적 같은 일치단결, 과연 우연일까요? 화물차 기사님들은 오늘도 핸들을 잡습니다. 달릴수록 빚이 늘어나는 걸 알면서도 달립니다. 기름값 폭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밥상 물가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기름값이 공짜이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납득할 수 있는 속도로 상식적인 가격을 원할 뿐입니다. 그 당연한 요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빛보다 빠른 인상의 뒤에 숨겨진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1장, 빛보다 빠른 인상, 달팽이보다 느린 인하. 국제유가가 올랐습니다. 뉴스 속보가 뜨는 순간 주유소 가격판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다렸다는 듯, 아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선반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오르지도 않은 기름값을 미리 올려놓는 마법 같은 논리입니다. 주유소 사장님들이 즐겨 쓰는 방패입니다. 고속도로 위 슈퍼카처럼 치고 올라가는 속도. 그 속도는 정말이지 감탄스럽습니다. 문제는 내려올 때입니다.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격판은 조용합니다. 마치 고장난 에스컬레이터처럼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내려올 때는 왜 그렇게 우아한 걸까요? 아주 완만하고 느릿느릿한 곡선을 그리며 내려옵니다. 올릴 때의 그 빠른 손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이걸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국내 유가 인상 속도는 인하 속도보다 평균 2배 이상 빠릅니다. 로켓과 깃털입니다. 올릴 때는 로켓이고 내릴 때는 깃털입니다. 이 기묘한 중력의 법칙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설계한 겁니다. 소비자가 눈치채기 전에 최대한 걷어가고 내려줄 때는 최대한 천천히 내려주는 구조입니다. 이건 시장 논리가 아니라 착취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의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유소 혼자서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무언가 더 큰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그 의심의 실마리가 바로 탱크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싸게 넣고 있는 그 기름의 진짜 정체, 지금 바로 2장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2장, 상도는 개나 졌나? 어제 사온 기름이 오늘 명품이 되는 법. 지금 주유소 탱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오늘 들어온 기름일까요? 아닙니다. 최소 일주일 전, 어쩌면 그보다 더 전에 사온 기름입니다. 주유소 탱크는 보통 수만 리터급입니다. 한 번 채우면 일주일에서 열흘은 거뜬히 버팁니다. 즉, 지금 우리가 넣는 기름은 국제유가가 오르기 전에 사온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오늘 유가 기준, 싸게 사온 기름을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 장사의 기본이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위기가 오기도 전에 가격부터 올리는 건 장사가 아니라 폭리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10년 전 사둔 아파트를 오늘 시세로 팔면서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겠다는 심법입니다. 뻔뻔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더 황당한 건 이 구조가 공연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 압니다. 소비자들도 어렴풋이 압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구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리가 시스템 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결국 재고 회계의 마법입니다. 싸게 사온 재고를 오늘 시세로 팔아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 구조.
이건 법의 구멍입니다. 소비자는 항상 지금 시세를 냅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항상 지난 원가로 이익을 챙깁니다. 이 비대칭 게임에서 이기는 쪽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리가 가능한 건 주유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거대한 구조가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충격적인 사건, 3장에서 바로 확인하시죠. 3장. 용인 기흥구의 기적. 우리는 모두 한마음. 이틀입니다. 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용인 기흥구 일대 주유소들의 경유값이 수백 원씩 동시에 올랐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주유소들이 똑같은 날, 똑같은 폭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자유경쟁 시장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건 기적입니다. 아니면 범죄입니다. 경쟁은 원래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A가 내리면 B도 내려야 손님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게 시장 원리입니다. 그런데 용인 기흥구에서는 그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경쟁자가 올리면 나도 올립니다. 아무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담합입니다.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문제는 이게 용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내 주유소들의 가격이 신기하리만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왜 경쟁은 사라지고 담합만 남았을까요? 주유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가 공개돼 있고 공급자는 소수이며 상품은 동일합니다. 이런 시장 구조는 담합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온상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과점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소비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어느 주유소를 가도 비슷한 가격이라면 발로 투표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시장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이 담합의 진짜 몸통은 누구일까요? 동네 주유소들이 스스로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배후에 훨씬 거대한 공룡이 있습니다. 4장에서 그 정체를 드러내겠습니다. 4장. 정유사의 배짱 영업. 싫으면 사가지마. 주유소 사장님들의 하소연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저희도 피해자예요. 정유사가 그렇게 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말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정유사가 제시하는 공급가는 동네 주유소가 거부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리터당 2,500원이 넘는 공급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름 자체를 못 받는 구조입니다. 싫으면 사가지마. 이게 거대 정유사의 실질적인 태도입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동네 주유소는 을이고 정유사는 갑입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이 4개 회사가 국내 정유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점입니다. 경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공급 물량을 조절합니다. 물량을 쥐고 흔들면 가격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정유사가 원하는 가격이 곧 시장 가격이 되는 구조입니다.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국제 유가가 요동칠 때마다 이들의 수익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위기가 그들에겐 기회인 겁니다. 동네 주유소는 방패막입니다. 소비자의 분노는 가격판 앞에서 멈추고 정유사까지 닿지 않습니다. 정유사는 뒤에 숨어서 이익을 챙깁니다. 교묘한 구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을 쥐고 흔드는 방식입니다. 기름은 현대사회의 피입니다. 그 피의 공급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가 작동하려면 이 독점 구조부터 깨야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규제는 약하고 카르텔은 강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붙여준 그럴듯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뒤에 숨겨진 합법적 탈취의 실체, 5장에서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5장, 경제학의 탈을 쓴 사기, 비대칭적 전이의 함정. 전문가들은 이걸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립니까? 사실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내려가야 할 때 안 내려가는 성질, 그겁니다. 학술 용어는 현상을 설명하지만 분노를 숨깁니다. 하방 경직성이라는 말로 포장되는 순간 이건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설계된 겁니다. 소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저항하지 못하게,
그렇게 구조가 짜인 겁니다. 비대칭적 전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원가 상승은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고 원가 하락은 느리게 반영하는 행태입니다. 이 비대칭이 쌓이면 소비자는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오를 땐 원가 상승이 핑계입니다. 유가가 내릴 땐 임대료와 인건비가 핑계입니다. 언제나 손해는 소비자의 몫이고 이익은 그들의 몫입니다. 이 게임에서 소비자가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길 수 없게 설계된 게임입니다. 규칙이 불공평합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시적 담합이 아닌 이상 각자 알아서 가격을 올리는 건 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합법을 탈을 쓴 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깨트릴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시장 자율에 맡겨선 해결이 안 된다고, 결국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칼을 쥔 순이 과연 제대로 휘두를 의지가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민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전국에서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민심이 요구하는 단 하나의 해법, 6장에서 바로 들어보시죠. 6장. 세무조사가 답이다. 강력한 철퇴를 기다리며. 댓글창이 들끓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세무조사해라. 강력하게 해라. 지금 당장 해라. 민심의 온도계가 끓는 점을 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여온 박탈감의 폭발입니다.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폭리의 패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생리대 가격 담합 사건을,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을. 정부가 강력하게 칼을 빼들었을 때 구조는 바뀌었습니다.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세무조사는 그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조사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몇 달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소비자는 다시 가격판 앞에서 한숨을 쉬게 됩니다. 이번엔 달라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임원 형사처벌. 진짜 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단순한 상술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에 기생하는 행위입니다. 법의 언어로 말하면 반시장적 범죄에 가깝습니다. 과징금이 수익보다 적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걸려도 남는 장사라면 담합은 계속됩니다. 처벌의 크기가 억제력이 돼야 합니다. 정치는 표를 먹고 삽니다. 이 분노가 표로 이어진다는 걸 정치인들이 안다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의 분노를 정치적 압력으로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가 숫자 싸움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기름값 폭리의 끝에는 진짜 피해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핸들을 잡고 도로 위를 달리는 그분들의 이야기, 7장에서 직접 들어보시죠. 7장. 화물차 기사님의 눈물. 달릴수록 적자입니다. 새벽 4시입니다. 전국 어딘가의 졸음 쉼터에 화물차 한 대가 멈춰 섭니다. 기사님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오늘도 적자입니다. 경유값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500km를 달리면 기름값만 수십만 원입니다. 운임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올라갑니다. 달릴수록 빚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기름값 폭등은 어떤 사람에겐 골프 비용의 증가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생존권의 박탈입니다. 같은 가격표가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화물차 기사님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혼자 집니다. 대기업 물류사는 운임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버티거나 그만두거나입니다.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가 멈춥니다. 물류가 멈추면 마트 진열대가 비어갑니다. 식탁 위 물가가 요동칩니다. 기름값 폭리는 결국 우리 모두의 밥상에 청구서를 날립니다. 이건 연결된 문제입니다. 주유소 가격판의 숫자가 화물차 기사님의 생계와 연결되고 그 생계가 우리 식탁의 물가와 연결됩니다. 기름값은 혼자 오르지 않습니다.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추월한 날 화물차 기사님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절박한 외침은 단순한 직종의 분노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생활의 비명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분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새벽에 출발하는 화물차들이 있어야 아침에 신선한 식품이 마트에 깔립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습니다. 기름값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삶을 흔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소비자 불만이 아닙니다. 구조적 불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을 원할 뿐입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 지금 바로 8장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8장. 결론. 우리는 공정한 가격을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기름값이 공짜이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내면 됩니다. 단지 내릴 때도 내린 만큼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상식적인 가격, 납득할 수 있는 속도, 투명한 원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막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없으면 감시도 없습니다. 감시가 없으면 폭리는 계속됩니다. 원가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유가 변동과 주유소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공개하는 시스템. 빛 아래서는 담합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처벌은 가혹해야 합니다. 솜방망이 과징금은 업계의 신호를 잘못 줍니다. 걸려도 남는 장사라면 아무도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징벌적 처벌만이 구조를 바꿉니다. 소비자도 달라져야 합니다. 가격 정보를 찾아보고 비싼 주유소를 피하고 부당한 가격에 신고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시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카르텔은 소비자의 무관심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가격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더 대담해집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바꾸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위기 때마다 국민의 고열을 짜내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의 문제입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름값 때문에 핸들을 잡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유 대신 대중교통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저항입니다. 여러분의 동네 주유소는 오늘 어떤 표정을 딛고 있습니까? 가격판의 숫자를 똑바로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숫자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숫자입니다.